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참가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 무한궤도입니다. 참가곡은 그대에게. 스물한 살 신해철이 직접 만든 곡 그대에게는 전주부터 심상치 않았고 그날 경연을 지켜보던 모두는 이 곡의 1위 수상을 직감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아마 한국에서 락밴드 베이스로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크게 성공한 단 한 곡을 뽑는다면 그 곡은 그대에게가 아닐까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 딱 밴드에서 신해철이 거의 아이돌 같았어요. 우리 한국의 밴드 그리고 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의 어떤 등장을 알린 거죠. 발라드와 댄스가 주류를 이루던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온 그대에게는 사실 치밀한 작전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첫째, 전주부터 화려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전진 돌격 대형으로 시작부터 돌격한다. 그다음에 곡이 좀 특이해야 된다. 하지만 노래 자체는 단순하다. 4분 동안 끊임없이 변한다. 지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완전히 그런 작전으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우리의 퍼포먼스가 끝나고 났더니 펜스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사인을 받으려고. 토요일은 즐거워. 1회전은 젊음의 격돌입니다. 먼저 1988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팀 무한궤도 부탁해요.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신해철은 가요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11위 곡 소녀시대 이승철 씨의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1990년 솔로 가수로 변신하면서 당시 대세였던 발라드를 선택한 신해철. 곱상한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는 단숨에 오빠 부대를 이끄는 하이틴 스타가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 쇼 네트워크 신해철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해철 씨 지금 느낌이? 네. 말씀하세요? 무척 기쁘고요. 네. 어저께 김현식 선배님이 돌아가신 그 소식을 오늘 들어서 우울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영어 랩을 배우고 그러니까 뭐 해철이 형의 팬이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다 해철이 형의 음악을 좋아했고 신해철의 목소리를 좋아했었고 Many guys are always telling you 이거는 거의 원어민 영어 같은 거였었어요 진짜. You've been telling a lie, I just want to say goodbye. 뭐 이게 그걸 외웠냐 못 외웠냐로 경쟁할 정도로 야, 저 사람은 학벌도 좋은데 음악도 잘하는 남자들이 봐도 그렇게 멋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당시엔 생경했던 랩이 어우러진 댄스곡 안녕은 무소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잘생겼다.
그대에게 전주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다. 이게 뭐지? 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왕자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보고 정말 네 띠용했어요. 한눈에 반하는 게 아 그런 거구나.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아이돌한테 그냥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도. 30년 넘게 신해철만 바라본 골수 팬들입니다. 이들에게 신해철의 앨범은 보물 중의 보물. 아직 기억합니다. 우와. 잘생겼다. 그녀는 나의 작은 공주입니다. 기분다. 신해철의 사진을 보는 눈에서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신해철 씨가 귀공자 같은 얼굴인가요? 네. 모르실지도가 어떻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오빠는 정말 금태 완벽한 안경. 기공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외모도 외모지만 그가 만든 노래 때문에 더 빠져들었다는 세 사람. 신해철 2집에 나에게 쓰는 편지. 저는 그 노래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저한테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먼저 좋은 노래가 많긴 하지만 그 노래를 제가 제일 먼저 꽂을 수 있는 노래예요. 충격받으셨어요? 어떤 가사에? 니체.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에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녕하세요. 안정감. 2절에 보면 나는 조금도 강하지 않아라고 오빠가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내가 강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구나. 부끄러운 게 아닌 거구나. 이 집 솔로 앨범부터 신해철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음악으로 표현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잡았다고 평가받는 솔로 2집 마이셀프. 해철이 형의 2집 재즈 카페가 타이틀이었던 마이셀프가 제 지식으로는 최초인데 한 사람이 전체 앨범을 전체를 다 미디로 찍었던 최초의 앨범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단한 선구자죠. 대단한 선구자죠. 이 형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앨범 하나를 다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그거를 다 만들어서 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뿌듯하면 앨범 타이틀이 마이셀프겠어. 나 혼자 했다고. 밤이 깊어도 많은 사람들 토론하는 남자 술에 취한 여자 모두가 깊이 숨겨둔 마음을 못 본 채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하지만 내 노래는 누구 위한 걸까. 컴퓨터 음악의 선구자이자 재능 있는 작곡가로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노력파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미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옆에서 그때 매니저들이 있어.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근데 스타가 되면 이제 계속 지방에 투어를 다니고 공연을 다니지 않습니까?
공연 기획자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공연 전날에 자기 방에 모든 장비를 깔아달라는 사람도 처음 봤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곡을 쓰고 연습하는 스타는 처음 봤다. 바로 그 사람이 신해철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귀공자 오빠의 다음 행보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솔로 앨범 2장을 내므로 해서 집안 빚을 다 깠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굶어 죽어도 나 혼자 굶어 죽으면 된다라는 입장이 돼서 내 음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밴드였어요. 밴드 형태의 음악을 한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마음껏 표현해본다. 나 1, 2집 떴잖아요. 난 그냥 계속 가. 당장 돈이 들어오고 앞에서 그냥 수많은 팬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함성 지르는데 그럼 계속 가야지. 그 보통 가요계의 역사라는 게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수가 하락을 합니다. 딴짓을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본인의 뮤지션 신해철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그때부터 다시 쓰기 시작을 하는, 오히려 더 대단하게 정점을 찍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락밴드 넥스트로의 변신은 급작스러웠지만 신해철의 인기는 정점을 찍습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애가 둘이 됩니다. 베이스 김영석. 공연도 많이 했고 방송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서 그냥 뮤지션들끼리 얘기할 때 농담 삼아서 그러면 체조 경기장 채울 수 있어? 체조 경기장을 채우고 체조 경기장에 온 차 있는 사람만큼을 돌려보낼 정도였으니까요. 넥스트는 그때까지 한국인들이 느껴보지 못한 음악 세계를 펼쳐보였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놀라움이었어요. 다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는 좀 가사도 좀 되게 무거웠고 그다음에 음악 장르도 되게 헤비메탈에 가까운 되게 센 음악들이었는데 뭐 그런 팀의 공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보러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그 무대에 그 당시에 있으면서도 되게 낯설었어요. 락 앨범은 실패한다는 대중음악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넥스트가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다 연주를 끝내라고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편하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연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의 녹음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자기 집처럼 썼어요. 스튜디오를. 뭐 몇 개월간 렌트를 해놓고. 그런 부분은 진짜 드문 일이에요.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만큼 계산적이지 않고 돈을 아껴야 한다라는 개념이 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음악적으로 다 쓰자. 음악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 안 할 수 있었던 친구? 그럴 수 있는 친구 더 없을 것 같아요.
주류 음악계에서 락 음악이 뛰어놀게 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갖고 출발한 넥스트. 최정상의 락밴드가 됐지만 한국의 좁은 음악 시장에서 그들이 설 무대는 제한적이었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고 생각한 신해철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97년 12월 31일부로 넥스트는 해산을 합니다. 12월 31일이 넥스트의 최종 공연이고 31일 이후에 넥스트의 스케줄은 없습니다. 또다시 인기를 뒤로한 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난 신해철. 그때가 아마 98년도? 그때 당시에 주변에 야, 차 있는 애들 없니? 이러면서 제 친구가 신해철 님이 지금 런던에 계신다.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해철 형을 만나러 갔죠. 네. 굉장히 개구지세요. 굉장히 장난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고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굉장히 그냥 영어로 표현하자면 down to earth예요. 엄청난 인기와 고된 스케줄을 뒤로하고 떠나온 영국 유학길. 하지만 그의 음악적 실험은 이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숙식이 가능한. 네. 그래서 거기를 꽤 오랜 시간 거기를 렌탈을 하셔서 세계적으로 테크노 뮤직이 유행하던 시기. 신해철은 소규모 홈메이킹 작업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세대를 팝송 세대라고 그래요. 제가 6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 제 나이 또래들은 완벽한 음악을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팝송을 만든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그 테크닉을 추적한 거죠. 소리를 만드는 거, 레코딩 과정,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도전을 해봤는데 이 다음 거는 뭔가 저희가 헤비메탈이나 락을 자신들하고 똑같이 연주를 한다면 오호 흥미롭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하지 못하는 음악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템즈강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템즈강 한 업소에서 국악이 나오더래.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들으면 별 감흥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눈물을 펑펑 쏟았대. 눈물을. 나는 한국이고 나 이거 신해철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 나 한국인이구나. 그래서 와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쓴 거예요. 국악을. 그게 모노크롬이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남들이 죽어도 하지 못하는 음악.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음악. 신해철의 거듭된 변신은 그 답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해철이 표절 시비가 있는 곡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모든 싱어송라이터한테 따라붙는 어떤 표절 시비, 표절 혐의 없었다. 그만큼 창의적으로 음악했다는 뜻 아닙니까? 리스펙트 해야죠. 외국에서 이제 위세를 뻗고 한국의 음악이란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하려면 외국에 나가서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넘어지고 선례가 없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나가서 총 맞고 죽는 일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먼저 제가 실패하고 총 맞고 죽으면 나중에 제 후배들 점점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 제 뒤에 와서 제 시체를 밟고 지나가 주기를 바라죠. 자신의 어떤 이런 실험적이고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시도들이 비록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끝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밟고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지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대중음악계에 있던 그런 수많은 공터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메꾸면서 좀 더 이 땅이 나중에 더
그 저변이 풍요롭게 꽃필 수 있게 만든 어떤 그런 정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불러 재앙을 짓눌려 신해철의 음악은 그 자체로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해철 선배님의 음악은 좀 전혀 다른 세계였었고 음악으로 이러한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곡의 구성이라든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 대중음악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음악이었고 굉장히 많이 영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신해철의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은 건 후배 가수들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8세 마왕을 늦게 알게 되어버린 학생 유하준이라고 합니다.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의 노래를 알게 되었다는 19살 하준이. 처음엔 아무래도 가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셨고 그런 가사를 통해 삶을 배우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거의 버릴 곳조차 남은 게 없는데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사춘기라 부르죠. 전 당시 제가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 없고 꿈도 하나 없고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사이 신해철의 노래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내가 과연 뭘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마왕님의 그 가사는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걸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신해철 씨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라는 생각을 10대 중반에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뱅뱅 돌려서 말하는 가사가 거의 없어요. 딱 대놓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선택도 없이 그저 왔을 신해철의 냉철하고 따뜻한 가사는
그 시대 청춘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삶의 끈을 놓으려는 순간 신해철의 노래로 다시 삶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20살 되면은 다들 이제 대학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은 못 갔고,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너무 싫었어요. 저라는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는, 이미 뭔가 나고자 된 느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올라갔고 아래를 보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찬아 너 원하는 게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는 저에게 약간 생명의 은인 같은 곡이기도 하지만 박예찬이라는 사람이 자존감이나 이런 자아에 형성이 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노래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신해철의 음악입니다. 예, 저는 한 아이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인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한창 귀엽겠네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솔로 앨범을 듣고 넥스트 1집을 그때 듣기 시작했어요. 그 앨범의 맨 마지막 곡 영원히라는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전축에서 흐르던 가슴 벅찬 노래 알 수 없는 설레임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지. 처음 기타를 사던 날은 하루 종일 쇼윈도 앞에서 구경하던 빨간 기타 손에 들고 잠 못 잤지. 비웃던 친구들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게 된다는 성원 씨. 사실 중학교 때가 뭐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겪었어요. 뭐 컵라면 먹는데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데 끌고 나서 막 이유 없이 괴롭히고, 뭐 돈 뜯기는 건 다반사였고요. 좀 그때 안 좋은 생각까지도 많이 했어요. 뭐 가방에다 칼을 넣고서는 저 녀석들 죽이고 나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시절에 넥스트의 음악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죠.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를 해보고 싶다. 좀만 더 버텨서 이런 음악 할 때까지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후 기타를 배우고 밴드 활동을 하며 학교 폭력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좀 뭐 100% 뭐 이겨냈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니고 많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밴드를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무대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락스타다. 니들은 다 내 발밑이야. 그때만큼은 진짜 부러울 게 없죠.
지금은 직장인 밴드를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성원 씨. 신해철의 음악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살아오면서 많은 고뇌를 할 때마다 그의 음악으로 많이 위안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런 위치가 되어줄 차례죠. 제 아들한테는. 신해철 씨가 지금 살아 계셨다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를 사랑하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자신 때문에 힘든 어린 자신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버텨내줘서 고생했다, 고마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호프를 딱 들었을 때 그 언젠가 먼 날에 너는 웃으며 말할 거야.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 말이 정말 저한테 해준 이야기 같았어요. 네가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뭐 형들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집안도 가난하고 너무 어렵지만은 언젠가 먼 날에 너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거야.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참 신해철의 넥스트 앨범 보면서 참 좋아했던 곡이 호프예요. 더군다나 이 IMF 터지고 나서 그 음반이 나왔다고. 근데 그 호프가 그렇게 나를 위로했다니까.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중음악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이런 위로와 용기다. 언제나 힘들 때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란 걸 느끼게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누구도 원망하지마. 그래 그렇게 절망의 끝까지 앞으로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신해철은 그 시절 외롭고 고단한 청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우리들의 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 일으켜 세우고 면박 주고 즐거워요. 그게 동생들에게 재밌게 놀아준 그 보람이랄까. 동네 건달형.